충돌까지 15초. 요격 시스템 다운. 2024년 11월 27일 오후 2시 47분 USS 메이슨 구축함 전투정보센터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마하 3.5로 날아오는 두 발의 미사일, 섭씨 47도 극한 더위로 방어 시스템은 먹통, 260여 명의 승무원이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미사일이 갑자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폭발은 없었습니다. 기적이다. 누군가 외쳤죠.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40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산 천무 로켓 6발이 막 발사된 직후였거든요. 목표는 예멘 북부 USS 메이슨을 공격한 바로 그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미국 함선을 구한 건 항공 무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맥아더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 미 국방부 분석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30초 만에 세계 군사 질서가 바뀐 그날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홍해, 남부해역, 북위 15도 30분, 섭씨 47도의 살인적인 더위가 바다 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USS 메이슨이 예멘 연안에서 피랍된 상선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날따라 함선의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CIC 레이더 접촉, 전투정보센터에서 외치는 소리가 함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두 개의 밝은 점이 나타났어요. 속도 마하 3.5, 고도 5000피트,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한 미사일이었어요. RAM 발사 준비. 함장 스미스 대령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기통제관이 다급히 보고했어요. 함장님, RAM 시스템에 과열 경고가 떴습니다. 발사 불가능. 극심한 더위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먹통이 된 상황. 메이슨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차프 전개, 회피기동. 하지만 놀랍게도 미사일들이 이상한 궤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너무 높은 고도로 날아가더니 함선을 비켜가듯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빗나가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미사일이 함선에서 3mm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음도 없었어요. 두 번째 미사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불발탄인가? 아니면 경고 사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사일이 발사된 시점입니다. 오후 2시 47분. 이 시간을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전투정보센터의 분석관들은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역추적했습니다. 예멘 북부 마리부주의 산악지대, 정확히는 북위 16도 42분 지점이었어요. 그곳은 후티 반군이 이란제 미사일을 숨겨놓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의 승무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40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우디 육군 제3기 가벼단의 작전실, 여단장 파이살 중령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천무 준비 완료됐나? 부관이 답했어요. 예, 여단장님. 목표 좌표 입력 완료, 발사 대기 중입니다. 천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우디가 1년 전 한화 시스템으로부터 도입한 첨단 무기 체계였어요. 최대 사거리 290km의 정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 좌표 북위 16도 42분, 동경 45도 18분. 파이살 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목표 후티 미사일 기지.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발사 시점이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USS 메이슨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정확히 2분 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우디군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천무의 발사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90km짜리 정밀 유도탄 6발이 포물선을 그리며 예멘 상공으로 날아갔어요. 비행시간 약 7분. 목표 지점 타격 예상 시각은 오후 2시 52분이었습니다. 메이슨에서는 아직도 불발 미사일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찰기를 보내서 확인해봐야겠어. 아니야, 함선 안전이 우선이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은 그 미사일들이 정말로 불발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오후 2시 52분. 예멘 북부 마리부주 산악지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6번의 연속 폭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발사대, 탄약고, 지휘소.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폭발이 일어난 시점은 USS 메이슨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지 정확히 5분 후였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메이슨의 함장 스미스 대령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함선이 기적적으로 무사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홍해의 전략적 균형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 함선을 구한 날, 그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불발이 아니야. 누군가 먼저 막았어. 이것은 다음 날 아침 펜타곤의 한 분석관이 위성사진을 보며 내뱉은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2024년 11월 28일 새벽 6시 워싱턴 DC 국방부 지하 3층 전략정보실. 커피향이 가득한 이 작은 사무실에서 세계 군사균형의 판도가 뒤바뀔 정보가 발견됩니다. 메가더씨, 이것 좀 보세요. 동료 분석관 제시카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제게 말했어요. 화면에는 KH-11 정찰위성이 촬영한 예멘 북부 마리브주의 고해상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촬영 시각은 어제 오후 3시 정각, USS 메이슨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지 정확히 13분 후였죠. 이상하네요. 제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원래 뭐가 있었죠? 제시카가 마우스를 클릭해 24시간 전 같은 지역 사진을 띄웠어요. 확연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엔 분명 구조물들이 있었거든요.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 탄약고, 그리고 지휘소까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폭격 흔적이에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누가 했을까요? 우리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데. 저는 즉시 컴퓨터로 미군의 작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홍해 일대에서 수행된 모든 공습 임무 목록이 나왔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시간대에 미군이나 연합군의 공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폭격 크레이터의 패턴이 흥미로웠어요. 6개의 정확한 원형 구덩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밀 유도무기로 한 번에 여러 목표를 동시 타격한 것 같았어요. 탄착 패턴을 보세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공격 패턴이에요. 그것도 아주 정밀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다연장 로켓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더욱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즉시 주변국들의 무기 보유 현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사크르, 요단의 HIMARS, 그리고 잠깐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제시카,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도입한 무기 시스템 목록 좀 찾아봐 주세요. 몇 분 후 제시카가 찾은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산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최대 사거리 290km,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도입, 290km, 사우디 국경에서 예멘 북부 마리브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산 무기가. 저는 급히 어제의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47분, USS 메이슨 미사일 공격 받음. 오후 3시 정각, 예멘 북부 폭격 확인. 그 사이 13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었어요. 미사일의 비행시간 말입니다. 290km를 날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분. 그렇다면 실제 발사 시점은 오후 2시 46분. 제가 소리쳤어요. USS 메이슨이 공격받기 1분 전에 이미 발사됐어요. 제시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반격이 아니라 선제 공격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후티 반군이 USS 메이슨을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함선을 구하려 했을까요?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길버트 부국장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어제 USS 메이슨 사건, 단순한 불발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회의실로 오게. 지금 당장. 그날 오후 펜타곤의 비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 참석자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분석 결과를 듣고 나서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럼 한국산 무기가 우리 함선을 구했다는 얘기군. 해군 작전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정보부장이 물었어요. 사우디가 우리를 돕는 이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제관계의 역학이 숨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게임의 룰.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목표물 제거 완료. 미국 함선 안전 확인. 이것은 2024년 11월 27일 사우디 제3기 가벼단 작전실에서 보고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의 보고서 뒤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위성사진 분석이 한창이던 그 시각, 저는 또 다른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우디가 어떻게 후티의 공격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11월 26일 공격 하루 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예멘 내 요원으로부터 긴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후티가 내일 오후 미국 함선을 공격할 예정이라는 첩보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엔 문제가 있었어요. 직접 개입할 경우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새벽 4시 리야드 왕궁,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급히 전달된 이스라엘의 비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함선이 위험하다. 당신들이 막을 수 있다. 왕세자의 결정은 신속했어요. 천무 준비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사우디가 미국 함선을 구하려 했느냐는 겁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사우디는 2022년부터 한국 무기 체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K239 천무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카이의 경공격기까지 총 투자액만 10조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그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이 기회다.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의 말이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보여주자. 오후 2시 40분 사우디 남부 나즈란 기지 K239 천무 발사대 2대가 예멘 방향을 향해 배치되었습니다. 탑재된 무기는 CGR-80 정밀 유도탄 6발, 한 발당 가격이 2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좌표 입력 완료.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목표 북위 16도 42분, 동경 45도 18분. 후티 미사일 기지.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이 좌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첩보위성 아리랑 5호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정밀 위치 정보였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도 개입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작전에 은밀히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에 천무를 수출한 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거죠.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19, 8, 오후 2시 45분. 사우디 사막에서 6발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목표까지의 거리 287km, 비행시간 7분 5초. 이 순간 한국산 무기가 세계 무대에서 첫 번째 실전 테스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미사일들은 GPS와 관성항법 장치의 이중 유도로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중간에 기상 변화나 전파 방해도 있었지만 천무의 유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오후 2시 52분, 예멘 북부 마리부주에서 연속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6발 모두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어요. 후티의 미사일 발사대, 탄약고, 지휘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USS 메이슨을 향해 날아가던 2발의 미사일은 갑자기 통제를 잃었어요. 발사 기지가 파괴되면서 유도 신호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미사일들은 멍하니 바다로 떨어져 갔죠. 미션 컴플리트. 사우디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이는 세 나라의 완벽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 한국의 기술, 사우디의 실행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미국 함선을 구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미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은 구조받은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이제 문제는 제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산 무기가 증명한 실전 성능,
이스라엘, 한국, 사우디의 새로운 삼각 협력, 그리고 미국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구조작전. 이 모든 것이 세계 군사 질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이것은 제가 더 깊이 파헤친 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USS 메이슨 구조작전은 단순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이는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실행이었던 거죠.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천무 시스템이 단순히 사우디에 수출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방산업계 내부 문서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이 중동 지역에 수출한 무기들의 배치 위치가 모두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UAE의 천무는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하고 있었고 사우디의 천무는 예멘과 이란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카, 이것 좀 봐요. 제가 동료에게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이 중동에 깔아놓은 무기 네트워크예요. 화면에 나타난 지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이라크. 이들 국가에 배치된 한국산 무기들이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미군의 MD 시스템 같네요. 맞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구축한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통합방어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이번 USS 메이슨 사건은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였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한국 정부의 K방산 이니셔티브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2022년부터 한국은 조용히 추진해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한국산 무기 체계로 통합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목적은 단순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 이걸 보세요. 제가 기밀 해제된 한국 국정원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작전명 누실크 디펜스, 중동 지역 안보 파트너십 구축 계획.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년간 이스라엘과 은밀한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첩보 능력과 한국의 무기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었죠. 더욱이 이번 작전은 사실 사전 시뮬레이션까지 거쳤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비밀리에 홍해 위기 시나리오 연습이 있었어요. 상황 설정은 이랬습니다. 후티 반군이 미군 함선을 공격할 경우 한국 무기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연습에서 도출된 결론이 바로 삼각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이 기술을 지원하며 사우디가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였죠. 놀랍네요. 제시카가 감탄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 거였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후속 계획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방산업계 내부 소식에 따르면 중동 지역 여러 국가들이 추가로 한국 무기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요르단은 카이 경공격기를, 심지어 이라크까지도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도미노 효과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 번의 성공이 전체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USS 메이슨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한국 방산 주식들이 평균 15%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확신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식 변화였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무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나?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일부 미군 부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해외 주둔 부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저네요. 제가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USS 메이슨을 구한 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작전으로 한국은 중동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어요. 왜 우리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산 천무였을까? 이것은 2024년 12월 3일 펜타곤에서 열린 긴급 방산 정책 회의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미국 방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USS 메이슨 사건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워싱턴 DC는 조용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국방부 내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길버트 국방차관님,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제가 차관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더미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솔직히 말해봐. 길버트 차관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뒤처진 건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차관님, 숫자로 말씀드리면 천무 한 대 가격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사거리는 2배, 정확도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차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3배 비싼 걸 팔고 있었다는 얘기군.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방산업계가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수십 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지만 이제 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미제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산 천무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지난해 여름 사우디 남부에서 실시된 비교 테스트 결과가 유출되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환경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과열로 작동을 멈췄어요. 반면 천무는 정상 작동했거든요. 한국 놈들이 중동 기후를 제대로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얘기네. 해군 무기체계 담당관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문제였어요. 패트리어트는 연간 유지비가 시스템 가격의 20%였지만 천무는 고작 5%였거든요.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저네요. 공군 조달 담당자가 중얼거렸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무를 선택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자체적으로 천무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12월 5일 태평양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놀라웠습니다. 일본과 한국 주둔 미군 기지에 천무 시스템 배치 검토 요청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뭐라고? 합참의장이 보고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국산 무기를 사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군도 이미 여러 외국산 무기를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제 MP7 기관단총, 이탈리아제 베레타 권총, 심지어 스위스제 오에리콘 대공포까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력 무기 체계를 외국산으로 교체한다는 건 미국 방산업계에는 치명타였거든요. 록히드 마틴의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했고 레이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우리 회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록히드 마틴의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묻더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어요. 일본 방위성에서 천무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어서 호주, 폴란드, 심지어 영국까지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가성비와 실전 검증된 성능. 이건 도미노 효과예요. 제가 분석 보고서에 썼어요. 한 번의 성공적인 실전 사용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미 대응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였어요. 두 번째는 미국 무기의 성능 개선과 가격 인하였고요.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길버트 차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한국 무기의 라이센스 생산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이었죠.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한국을 도왔는데 이제는 한국 무기가 우리를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안보 질서의 재편을 의미했거든요. 미국이 독점해왔던 첨단 무기 기술의 영역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며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제가 최종 보고서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브랜드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것은 2024년 12월 10일 UAE 국방장관 무함마드 빈 아흐마드 알볼 와르디가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중동 전체의 무기 구매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어요. USS 메이슨 사건 이후 보름, 중동 지역은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각국 국방부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UAE였습니다. 추가 주문을 넣겠습니다. UAE 국방조달청장이 서울 하나시스템 본사에서 말했어요. 천무 24대 추가 도입. 그리고 이번엔 최신형 CTM-290 미사일까지. 계약 규모만 3조 원.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UAE가 완전히 한국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거였거든요. 왜 갑자기? 하나시스템 관계자가 물었어요. 간단합니다. UAE 측 답변이 명쾌했어요. 실전에서 증명됐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 말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신중한 무기 구매국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UAE가 이렇게 대대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건 게임이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제가 분석 보고서에 썼어요. 이어서 카타르가 움직였습니다. 12월 15일 도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카타르 국방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프랑스 제시저 자주포 구매 계획을 취소합니다. 카타르 국방장관의 발표였어요. 대신 한국에 K9 썬더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무기의 충성 고객이었거든요. 라팔 전투기, 르클레르 전차까지 모두 프랑스제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프랑스 내슈터사의 중동 담당자가 당황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 그리고 실전 검증. 카타르 측 설명에 따르면 K9 썬더는 시저 자주포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사거리가 더 길었어요. 게다가 사막 환경에서의 신뢰성도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받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한국 기업들은 24시간 내에 기술진을 파견해줍니다. 카타르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유럽 업체들은 일주일은 기본이고 부품 교체에는 한 달이 걸리거든요. 이런 변화는 요르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2월 20일 암만에서 열린 왕실 국방위원회에서는 전면적인 무기 체계 재검토가 결정되었어요. 기존 계약들을 다시 살펴봅시다. 압둘라 2세 국왕의 지시였어요. 비용 효율성과 실전 성능을 기준으로. 요르단은 특히 흥미로운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국가였지만 자체 예산으로는 항공 무기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에요. 제가 동료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원조는 미제, 자체 구매는 한국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12월 25일 카이로에서 열린 비공개 군사회의에서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이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우리도 천무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어요. 리비아와 가자 상황을 보면 정밀 타격 능력이 절실해. 이집트의 천무 도입 검토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중동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인 이집트가 항공 무기를 선택한다면 이는 지역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존 무기 공급업체들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프랑스 탈레스 그룹은 급히 가격을 20% 인하했고 독일 라인메탈은 무료 기술 지원을 제안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도 특별 할인 패키지를 내놓았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부다비의 한무기 브로커가 말했더군요. 고객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브랜드와 정치적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미국제니까 유럽제니까 하는 식으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능과 경제성 그리고 실전 검증이 기준이 되었거든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요? UAE 공군 참모총장의 말이었어요. 간단해요. 약속한 대로 작동한다는 것.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란의 위협, 후티 반군의 활동, 그리고 지역 내 각종 분쟁들. 이 모든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은 즉시 사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원했거든요. 전시용 무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실제로 적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항공 무기가 바로 그런 요구에 부합했습니다. USS 메이슨 사건은 그 완벽한 증명이었고요. 2024년이 끝나갈 무렵 중동 지역의 무기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주요 공급업체로 부상했고 기존 서구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새로운 중동 무기 시장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계획을 바꿔라. 항공 무기를 과소평가했다.
이것은 2024년 12월 28일 예멘 사나에서 열린 후티 반군 군사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USS 메이슨 사건 한 달 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당사자인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우리 미사일 기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후티 군사령관 압둘 말리크 알 후티가 측근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이스라엘도 미국도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적이 나타났어. 후티들은 즉시 전술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고정 기지 대신 이동식 발사대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무기의 정밀성을 목격한 후였거든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면 안 돼. 후티의 미사일 부대장이 지시했어요. 발사 후 즉시 이동. 20분 이상 같은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후티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후원자인 이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2월 30일 테헤란 혁명수비대 본부 가셈 솔레이마니의 후임인 에스마일 가하니 사령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이 우리 계산에 없던 변수가 됐어. 가하니 사령관의 말이었어요. 이들의 무기가 중동 전체에 퍼지면 우리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생겨. 이란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북한과의 미사일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국 무기에 맞설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1월 3일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이 국방부와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주제는 단 하나, 한국 방산업의 부상 대응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시진핑이 물었어요. 주석님,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국방부장이 솔직히 인정했어요. 특히 정밀 유도 기술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중국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군사기술 경쟁자라고 여겼던 한국이 갑자기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한 거였거든요. 대만 주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시진핑의 우려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대공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베트남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대응책은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자국 무기의 수출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무기보다 30% 싸게 팔자. 중국 무기수출공사의 새로운 지침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만들자. 푸틴 대통령의 지시였어요. 2025년 1월 10일 모스크바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합작 무기 개발을 제안한 거였어요. 러시아의 로켓 엔진 기술과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을 결합하면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제안은 즉시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절대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단호히 말했어요. 러시아와의 무기 협력은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한편 유럽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방산 정책 회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국방장관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아야 해. 프랑스 국방장관의 말이었어요. 한국에게 뺏긴 중동 시장 말이야. 유럽의 대응책은 EU 통합방산 정책이었습니다. 개별 국가가 경쟁하는 대신 힘을 합쳐서 한국에 맞서겠다는 거였죠. FCAS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자. 독일 국방장관의 제안이었어요. 유럽형 차세대 전투기로 시장을 되찾는 거야.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모델을 따라가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시였어요. 인도는 즉시 메이드 인 인디아 방산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출로 성공한 것처럼 인도도 자국 무기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거였죠. 가장 예상치 못한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해. 기시다 총리의 비공개 발언이 유출되었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로 이렇게 성공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일본의 방산 수출 금지 정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좋다면 나이지리아 국방장관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검토해봐야겠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검증된 무기였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기 전문가가 말했어요.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USS 메이슨 사건의 파장은 전 세계 60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방위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제가 최종 분석 보고서에 썼어요. USS 메이슨을 구한 한국산 미사일 6발. 그 6발이 전 세계 군사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린 방어하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막았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미 해군이 공개한 USS 메이슨 사건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 저는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각국 정보기관의 분석 보고서, 언론 기사,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세계의 기록들이었죠. 메가더 씨, 놀라운 소식이에요. 제시카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300%. 믿기 어려운 숫자였지만 현실이었어요. USS 메이슨 사건 이후 전 세계가 항공 무기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제시카가 계속했어요.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4번째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넷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10번째 밖에 안 됐던 한국이 말이죠.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안보 질서의 재편이었어요. 3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회의. 20개국 국방장관들이 모였는데 회의 의제의 중심에는 항공 모델이 있었어요. 어떻게 중간 규모 국가가 이렇게 빠르게 군사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나? 싱가포르 국방장관의 질문이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실용주의와 기술력의 결합이었죠. 한국은 이념이나 정치적 계산보다는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 효율성으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USS 메이슨 사건으로 전 세계에 증명된 거였죠.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 변화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나은 기술과 더 저렴한 가격을 가져왔어요. 개발도상국들도 이제 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긴장 관계도 만들어졌어요. 기존 무기 강국들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동맹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말했더군요. 이제는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논리로는 행동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책임이 따라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우리 무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신경 써야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분쟁 지역에서 양쪽 모두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윤리적 딜레마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됐어요. 독일의 한방산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는 단순히 무기 분야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 이어 방위산업까지 한국이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 거였죠. 3월 30일 제가 최종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USS 메이슨을 구한 6발의 미사일. 그것들이 단순히 한 척의 함선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이제는 다극화된 기술 강국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였죠. 흥미로운 시대가 시작됐네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시대이기도 했어요. 힘의 균형이 바뀔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르거든요. 2025년 4월, 저는 이 모든 분석을 토대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USS 메이슨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강국들이 있을 거라는 것. 미 해군 보고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린 방어하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막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과연 누가 다음에 먼저 막아줄 것인가?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떤 깃발을 들고 있을 것인가?
한국산 무기가 세계 안보 지형에서 차지하는 무게, 그것이 무거워질수록 한국이라는 이름이 갖는 책임도 함께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수가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